안녕하세요. 저는 책의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권대현입니다. 먼저 자율신경계의 일반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율신경 자극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체가 건전한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내적 및 외적 환경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적합하지 않은 생활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체 내에 존재하는 조절기구가 작동하여 생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 조절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됩니다. 내장 장기들은 일반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중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촉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제되는 상호 기능적 반응을 보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위험한 상황일 때 생명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교감신경계가 없다면 혈당 농도를 상승시킬 수 없고 체온 조절도 할 수 없고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교감신경계는 혈류가 골격근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기관지를 이완시키고 동공을 확장시켜 위급한 상황에서 싸움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안정한 상황에서 기관을 보호하고 에너지의 유지와 회복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또한 위장운동과 소화의 분비가 자극됩니다. 이제 자율신경 자극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신경계가 눈과 관련된 부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의 레디알 머슬은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 수축하고 동공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체의 아형은 알파1입니다. 홍채의 스핑터 머슬은 부교감 신경작용에 의해 수축하고 동공을 축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체의 아형은 M3와 M2가 있습니다. 실리아리 머슬, 선모체근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선모체근과 수정체를 선모체띠가 중간에 이어주고 있는데요.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 선모체근이 이완되면서 선모체띠가 수정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면 초점이 멀리 맺혀서 시야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수정체의 아형은 베타2입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면 선모체근이 수축하여 선모체띠는 이완되고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초점이 가까이 맺혀서 시야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른쪽에 그림을 넣어놨고요. 수정체의 아형은 M3와 M2가 있습니다. 라크리멀 글랜드, 눈물샘은 교감, 부교감 신경 작용 모두에 의해 눈물이 분비되도록 자극받는데 부교감 신경이 더 중요하게 관여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형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콜린성 수용체 아형은 M3와 M2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신경계가 심장과 관련된 부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노아트리알 노드, 동반결절은 심장에서 전기 자극을 형성하는 부위로 위대정맥과 오른심방의 접합부에 위치합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박동수를 감소시킵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의 아형은 베타1과 베타2가 있는데 베타1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콜린성 수용체는 M2와 M3가 있는데 M2가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아트리아, 심방은 정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받는 곳입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수축력이 증가하고 전기신호의 전도속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수축력이 감소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야형은 베타1과 베타2가 3대2 비율로 존재하고 콜린성 수용체 야형은 M3와 M2가 있는데 M2가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노드, 방심결절은 오른 심방과 오른 심실의 경계에 붙은 삼천판 부위에 있는 심장 근육 세포 덩어리입니다. 심장에 자극을 전도하는 부분인데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자동성과 전도 속도가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전도 속도가 감소하고 심하면 방실 차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성이란 심전도 그래프에서 페이즈 4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세포막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야형은 베타1과 베타2가 있는데 베타1이 더 많습니다. 콜린성 수용체 야형은 M3와 M2가 있는데 M2가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헤이스 퍼킨지 시스템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헤이스 번들과 퍼킨지 섬유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자동성과 전도 속도가 증가하는 반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야형은 베타1이 베타2보다 많고 콜린성 수용체 야형은 M2가 M3보다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벤트리클, 심실은 심장 중에서 동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수축력과 전도 속도가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수축력이 약간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야형은 베타1과 베타2가 대략 4대1 비율로 존재하고 콜린성 수용체는 M2가 M3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제 혈관을 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이완되는 혈관은 관상동맥과 골격근에 분포하는 동맥들이 있고요.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수축되는 혈관에는 피부와 점막, 복부 장기, 심샘에 분포하는 동맥, 대뇌동맥, 폐동맥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신장동맥은 수축과 이완이 비슷한 정도로 일어나고 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보시면 모두 공통적으로 알파1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베타2도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혈관에서 가장 많은 알파1 수용체 야형은 알파1A이고 대동맥에는 알파1D가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혈관 내피세포는 NO를 방출해서 부스카린성 자극을 일으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골격근 혈관에서 교감 콜린성 섬유에 의해 자극되는 수용체와는 달리 이러한 무스카린 수용체는 신경 분포가 없고 혈관을 따라 흐르는 무스카린 작용제에만 반응합니다. 다음은 폐를 보겠습니다. 기관과 기관지 민문이근은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이완하고 부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수축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베타2가 있고 콜린성 수용체는 M3와 M2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를 보겠습니다. 조임근은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수축하고 부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이완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알파1이 있고 콜린성 수용체는 M3와 M2가 있습니다. 소화의 분비는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촉진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로 알파2가 있고 콜린성 수용체로 M3와 M2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자에 자율신경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조임근은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수축하고 부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이완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알파1이 있고 콜린성 수용체는 M3와 M2가 있습니다. 소화의 분비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감소하고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증가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로 알파2가 있고 콜린성 수용체로 M3와 M2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광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광에는 방광을 둘러싼 디트루저 머슬이 존재합니다.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디트루저 머슬이 이완되어서 소변을 안 보도록 해주고 부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수축해서 소변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베타2가 있고 콜린성 수용체는 M3가 M2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방광의 인터널 스핑터는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수축하여 소변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이완하여 소변을 내보내도록 도와줍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알파1이 있고 콜린성 수용체는 M3가 M2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자궁입니다. 자궁은 주기에 따라 수축과 이완이 달라지고 이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과 다른 요인들이 자궁의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수축을 일으킬 때는 알파1 수용체가 관여를 하고 이완할 때는 베타2 수용체가 관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식기입니다. 교감신경 자극은 사정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 자극은 발기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로 알파1이 있고 콜린성 수용체로 M3가 있습니다. 다음은 털세운근입니다.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수축하여 그림과 같이 털을 세웁니다. 수용체는 알파1이 있습니다. 다음은 땀샘입니다.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손바닥 같은 특정 부위에 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특정 부위가 아닌 일반적인 부위에서 땀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알파1이 있고 콜린성 수용체는 M3와 M2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장 캡슐입니다.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데 수축이 더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화에 저장 중인 혈액을 혈류 속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축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알파1이고 이완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베타2입니다. 부신 속질은 부교감 신경 자극을 받으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콜린성 수용체는 M과 N-알파3, 베타4,3가 있습니다. 골격근은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글리코겐 분해, 칼슘 이온 흡수가 촉진되고 수축력이 증가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로 베타2가 있습니다. 간은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글리코겐 분해와 포도당 신생합성을 촉진하여 몸이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로 알파1과 베타2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의 아시나셀, 샘꽈리세포는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고 부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알파가 있고 A형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콜린성 수용체는 M3와 M2가 있습니다. 이자의 아일렛셀,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합성 분비합니다.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인슐린의 분비 감소와 증가가 모두 촉진되는데 상대적으로 분비 감소가 더 많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분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분비 감소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알파2이고 분비 증가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베타2입니다. 다음은 지방세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지방 분해 촉진과 억제가 모두 자극되는데 촉진이 더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체내 열 발생이 촉진됩니다.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관여하는 수용체는 알파1, 베타1, 2, 3가 있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수용체는 알파2가 있습니다. 베타3 수용체의 활성은 많은 열 생산과 지방 분해를 일으킵니다. 또한 베타 수용체의 활성은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렙틴이란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된 호르몬으로 시상하부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침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작용 모두 침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교감신경의 작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알파1이 있고 콜린성 수용체는 M3, M2가 있습니다. 코인두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인두샘은 부교감 신경 자극을 받으면 분비가 촉진됩니다. 콜린성 수용체는 M3와 M2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솔방울샘은 머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으로 멜라토닌을 생성 분비하는 곳입니다.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멜라토닌 합성이 촉진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베타로 아형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뇌하수체 후엽은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의 뒷부분입니다.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로 베타1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 말단이 교감, 부교감 자극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감신경 말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리셉터 자가수용기가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수용체는 알파2A가 알파2C, 알파2B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헤테로리셉터 이중 수용기가 부교감 신경 자극을 받으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수용체는 M2, M4가 있습니다. 이제 부교감 신경 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수용기가 부교감 신경 자극을 받으면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수용체는 M2와 M4가 있습니다. 이중 수용기가 교감신경 자극을 받으면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수용체는 알파2A가 알파2C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자율신경 자극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반응과 수용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이들 신경의 작용을 모방하거나 억제하는 약물의 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한 문헌으로는 교과서 120에서 123페이지를 참고했고요. PPT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네이버 지식백과와 구글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